실탄이 수면을 가르고 화염이 선체를 핥아올랐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과열됐고 이란 고속정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심장, 호르무즈 해협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철수했습니다. 유럽은 입을 다물었죠. 중국마저 물러섰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단 한 나라만이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세계가 그 배를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이란이 그 배를 향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지 저울질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게 하세요. 이러다 격침됩니다. 못 멈춥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 산업 사슬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란은 불가능한 통과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2시간 안에 도착하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한국도 결국 포기하겠죠?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그 불가능을 데이터로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고 엔진이 무너지던 마지막 5분, 한국은 어떻게 이란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노아 하트먼 중동 해역 선박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건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자존심 아프게 저를 틀렸다고 만든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날 작전실 대형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은 선박이었죠. 평소라면 그 점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점들이 멈춰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이란 측의 강경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실탄 경고 사격이 있었고 강제 정선 명령이 떨어졌으며 일부 선박은 승선 검색까지 당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그 좁은 해협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경화다. 심장은 뛰는데 피가 안 도는 상황이다. 각국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보수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선박 3척이 오만 해역으로 방향을 틀었죠. 유럽 선사들은 보험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로이드 보험사의 리스크 등급이 상향 조정되자 그들은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폐쇄적으로 대응했어요. 자국 선박만 별도 루트로 빼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때 한국 대응 문서가 제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국도 어차피 비슷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 항목이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위기 보고서라면 선박 재원, 선원수, 화물 종류 정도만 나열됩니다. 그런데 한국 문서는 달랐어요. 이 배가 못 들어오면 어떤 산업이 며칠 뒤 흔들리는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석유화 공정 차질 예상 시점, 정유사 재고 소진일, 반도체 공정 영향 범위, 심지어 AI 서버 납기 지연 가능성까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한데. 배 한 척 문제에 나라 전체를 붙인다고.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과잉 반응 아닌가? 저는 그 문서를 옆으로 밀어뒀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복잡한 관료 문서쯤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작전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해협 입구에는 이란 해군 고속정 6척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들의 레이더가 모든 선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세라 크로프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위기 대응실 총괄 책임자였죠. 말을 아끼는 성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본질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아, 한국 문서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좀 과하더군요. 세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과한 게 아니라 철저한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에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믿던 상사가 한국 편을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철저하다는 건 현장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서류만 두꺼워서 철저한 건 아니죠. 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점들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뒤로 물러나고 있었죠. 그때 라파엘 도밍게스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해운보험 자문관이었죠. 계산적이고 비꼬는 말투를 가진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저와 그는 종종 같은 생각을 공유했어요. 라파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 문서 봤지? 완전 오버네. 배 한 척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 났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결국 못 버틸 겁니다.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오래 못 버텨.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대 후반 저는 싱가포르와 홍콩, 중동 항만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때 몇몇 현장에서 겪은 혼선과 관료주의가 아직도 생생했죠. 특히 제 아버지가 해운보험 문제로 큰 손실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지만 현장에서 판단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비서구권의 현장 판단은 끝내 흔들린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서는 두껍게 만들겠지만 막상 위기 앞에선 무너질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한국 선박을 나타내는 점 하나가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박들이 모두 후진하거나 대기할 때 그 점만은 해협 쪽으로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파엘도 화면을 봤습니다. 미쳤나? 지금 들어가려고? 세라는 아무 말 없이 그 점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온 짧은 보고가 제 단말기에 떴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한국해양위기대응센터 파견 실무관이 보낸 문장이었죠. 선박 단위가 아니라 산업연쇄 단위로 판단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업연쇄 단위? 거창하네. 결국 배 한 척인데. 저는 그 보고를 무시하고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산업연쇄 단위. 배 한 척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본다는 뜻인가? 저는 다시 한국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편함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한국은 배를 배로만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배를 공급망의 한 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점이 멈추면 어떤 선이 끊어지는지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결국 현장은 계산대로 안 흘러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 선박은 여전히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배가 곧 멈출 거야. 아니면 돌아올 거야.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선택할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단순한 배 한 척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계산하고 밀어붙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제일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요. 라파엘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취약점을 나열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 원유 비중이 70%가 넘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타격이 클 겁니다.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환율도 문제야. 위기 상황에서 원화는 제일 먼저 흔들려. 시장 불안이 커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한국 경제는 요동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급망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인데 원자재 공급이 막히면 바로 생산이 멈춥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약점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죠. 한국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제 아버지는 중동 운임과 보험 리스크 때문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항만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봤어요. 서류는 많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현장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항만들에서 그랬습니다. 관료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정작 결정적 순간엔 판단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서류가 두꺼워도 현장은 서류를 배신한다고. 그래서 한국 문서를 보고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계산표를 두껍게 만들어도 막상 위기 앞에선 흔들릴 거야. 한국은 결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오전 11시쯤 두 번째 한국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미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재고 소진 시점이 명시돼 있었어요. 정유 공정 차질 시점, 반도체 공정 영향 범위, AI 서버 납기 지연 가능성까지. 그것도 위기 시작 16시간도 안 된 시점의 말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각 시나리오별 손실 규모가 계산돼 있었습니다. 배가 사흘 지연되면 얼마, 일주일 지연되면 얼마, 완전히 못 들어오면 얼마. 심지어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성까지 검토돼 있었습니다. 미주 원유로 전환 시 추가 비용, 운송 시간, 정유 공정 조정 필요성까지. 저는 문서를 보며 처음으로 불쾌해졌습니다. 왜 불쾌했을까요? 한국이 우왕좌왕하는 약한 나라여야 제 세계관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너무 빨리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공포 때문에 서두른 보고서가 아니야. 이건 겁먹은 나라 문서가 아니라 손해를 감내할 선을 먼저 그은 나라 문서야. 한국은 패닉 상태가 아니라 이미 어디까지 이를지 정하고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세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같은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아, 저 나라 지금 패닉 상태 아니야. 이미 어디까지 이를지 정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제가 믿던 상사가 한국 쪽에 기울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계산이 빠르다고 현장이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배는 못 들어갈 겁니다.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화면을 봤어요.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선박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모두 대기 중이거나 회항 중이었지만 한국 선박만은 달랐어요. 라파엘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그는 한국 문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완전 오버네. 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워? 결국 보여주기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내부 검토 방향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철수 방향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서를 열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검토 방향은 철수가 아니라 통과였습니다. 다만 전면 통과가 아니라 한 척만 먼저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이네. 상징 액션이군. 용감한 척하려고 배 한 척 보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한 척은 감으로 고른 게 아니었어요. 선장 경력, 기관팀 숙련도, 화물 긴급도, 선체 상태, 조류 대응 가능성, 이후 입항 처리 속도까지 전부 계산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고른 배는 단순히 용감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가장 높은 배였어요. 저는 문서를 보며 처음으로 조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 감정적 허세가 아니라 냉정한 설계였으니까요. 한국은 영웅적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계산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윤서진의 짧은 답변을 봤습니다. 돌파가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서 귀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한 줄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좋아. 계산은 그럴듯하지. 그런데 현장은 숫자대로 안 흘러가. 결국 현장은 서류를 배신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국 선박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은 무모한 게 아니야. 계산 끝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라파엘도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그도 이제는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해협 입구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겁먹은 게 아니었어. 이미 손실을 계산 끝낸 상태였어. 그들은 얼마를 잃을지 알고 그 손실을 감내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은 제가 평생 봐왔던 어떤 나라의 위기 대응과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숫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현장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선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란 측의 경고 사격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강제 정선당했고 승선 검색을 받았습니다. 선체 일부가 손상됐다는 보고도 들어왔죠. 세계는 더 확실히 멈췄습니다. 일본은 추가로 5척을 회항시켰어요. 유럽 선사들은 아예 해협 통과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중국마저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죠. 모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계산이 철저해도 실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배를 보낼 나라는 없을 거라고요. 저는 라파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포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라파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무리 용감해도 총알 앞에선 다 똑같아.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한국에서 새로운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철수 통보일 거라고 예상하며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종 선택을 완료했다고 통보했어요. 단 한 척을 골라서 그 배를 보낸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나? 지금 상황에서? 라파엘이 제 화면을 봤습니다. 그는 비웃었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 저건 자살 행위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감정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문서를 계속 읽자 제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 한 척은 무작위로 고른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계산 끝에 선택된 배였습니다. 먼저 선장 경력부터 봤습니다. 선택된 배의 선장은 해당 해역 경험이 20년이 넘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100번 이상 통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받았죠. 기관팀 숙련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장은 조선공학 전공의 현장 경력 25년이었어요. 엔진 과부하 상황 대응 매뉴얼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도 평균 경력 15년 이상이었죠. 화물 긴급도는 어땠을까요? 그 배에 실린 원유는 특정 정유 공정에만 쓰이는 특수 원유였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원료였어요. 그게 늦어지면 석유화학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선체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최근 정기 검사를 통과했고 선체 강도가 동급 선박 중 최상이었어요. 화재 진압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조류 대응 가능성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해당 시기 조류 패턴, 조류 전환 시점, 최적 통과 시간대까지, 심지어 기상 변화 시나리오까지 3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후 입항 처리 속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항 접안 우선권 확보, 하역 장비 대기, 통관 단축 절차, 정유사 긴급 투입 라인까지, 배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화물이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상징 액션이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을 최대화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용감한 배를 고른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배를 고른 겁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윤서진의 또 다른 짧은 답변을 봤습니다. 돌파가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서 귀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문장이 다시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조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 감정적 허세가 아니라 냉정한 설계였으니까요. 한국은 무모하게 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계산된 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렸어요. 좋아. 계산은 그럴듯하지. 그런데 현장은 숫자대로 안 흘러가. 결국 현장은 서류를 배신한다고. 저는 그 말을 라파엘에게 했습니다. 계산이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은 다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숫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배는 못 들어갈 거야. 하지만 라파엘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모두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해협 입구에 완전히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아, 저 배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는 당연히 혼자 가는 거 아닌가요?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저 배 뒤에는 한국 정부 전체가 붙어 있어. 선장만 싸우는 게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저 배를 밀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내부에서 실시간 지원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경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사, 조선사까지 모든 부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안 가능 항만이 조정됐습니다. 원래 울산항 예정이었던 배가 부산항으로 변경됐어요. 이유는 긴급 상황 시 대응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부산항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죠. 하역 장비도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작업 중이었을 크레인과 배관 시스템이 한국 유조선만을 위해 비워졌어요. 통관 절차도 단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사는 긴급 투입 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스케줄을 조정해서 한국 유조선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보며 놀랐습니다. 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배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저 배를 밀고 있었습니다. 선장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배 한 척을 보낸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계산을 한 척에 실은 거였어요. 그 배는 단독 항해가 아니라 시스템의 끝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저건 무모한 선장이 아니야. 돌아왔을 때까지 계산된 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파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을 너무 싸게 봤던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라파엘을 봤어요. 초반에 가장 비꼬던 그가 먼저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라파엘이 먼저 무너지면 저는 더 외로워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직 배가 도착한 건 아닙니다. 현장을 봐야죠. 라파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화면을 봤어요.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이란 고속정들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 선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을 보며
제가 평생 믿어왔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흘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란 측의 경고 사격이 더 빈번해졌어요. 한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이 강제 정선당했고 승선 검색 과정에서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선체 손상 사례였습니다. 프랑스 선적 유조선이 이란 고속정과의 충돌로 선체 일부가 찌그러졌어요. 화재까지 발생했지만 다행히 진화됐죠. 하지만 그 배는 결국 회항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선박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기 중이던 선박들도 하나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된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제 정말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계산이 완벽해도 선체 손상과 화재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배를 보낼 나라는 없을 거라고요. 저는 라파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끝입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죠. 라파엘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화면만 봤어요. 저는 그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한국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정말 철수 통보일 거라고 확신하며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행 계획을 재확인한다고 통보했어요. 배는 계속 전진한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세라가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재까지 났다고요. 선체 손상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배를 보낸다고.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이 왜 배를 세우지 않는지 생각해봤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당연히 세워야죠. 위험하잖아요. 세라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한국이 계산한 손실 규모를. 저는 문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배가 못 들어오면 정유 공정이 사흘 안에 흔들립니다. 특정 석유 화학 원료 공급이 막히면 관련 생산 라인이 일주일 안에 멈춰요. 그 영향은 반도체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특정 공정이 차질을 빚으면 AI 서버 납기가 지연됩니다. 납기 지연은 수출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죠.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과 신뢰 하락으로 번집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 한 척이 못 들어왔을 때 예상 손실이 조 단위로 계산돼 있었어요. 단순히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사슬 전체의 문제였죠. 세라가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은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야. 멈췄을 때 뒤에서 터질 붕괴를 더 무섭게 보는 거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이 계산한 건 손실만이 아니었어요. 대체 방안도 검토돼 있었습니다. 미주 원유로 전환 시 추가 비용, 운송 시간, 정유 공정 조정 기간까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체 방안은 존재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시간 동안 입을 손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보내는 것보다 크다. 한국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배를 배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배가 그냥 철판 덩어리가 아니라 한국 산업 사슬의 마지막 핀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핀이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멈추는 게 안전이 아니었구나. 저 나라에겐 멈춤도 또 다른 침몰일 수 있겠구나. 한국은 두 가지 위험 중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더 작은 위험을 계산해서 선택한 거였습니다. 라파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아, 저 배는 단순히 원유를 나르는 게 아니야. 저 배는 한국 경제의 혈관이야. 저는 라파엘을 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이란 고속정 경계선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어요. 곧 교신이 시작될 겁니다. 실제 대면이 일어날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해낼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노아, 이제 우리가 볼 건 배가 아니야.
우리가 볼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교신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한국 유조선에 접근했어요. 무전 교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우리 작전실에 전달됐습니다. 이란 측이 먼저 말했습니다. 즉시 정선하라. 승선 검색을 실시한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한국 배도 결국 정선당하겠구나. 하지만 한국 선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선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국제해운 규정에 따라 항행 중입니다. 승선 검색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란 측이 다시 말했습니다. 경고한다. 즉시 정선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한국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항행합니다. 국제 해역 진입까지 남은 거리를 통보합니다. 30해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저 선장, 겁이 없는 게 아니야. 계산이 끝난 거야. 저는 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선장은 무모한 게 아니라 한국 시스템이 준 계산을 믿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란 측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수면 위로 총알이 튀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하지만 한국 선박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빨라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배는 지금 총알 앞에서 더 빨리 가고 있어.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노아, 저 배는 조류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 지금 속도를 줄이면 조류 전환 시점을 놓쳐. 그럼 통과가 불가능해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선박은 무모하게 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조류, 속도, 시간을 모두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제조하는 나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위기에서 계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두려움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는 나라였죠. 이란 측이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즉시 정선하라. 하지만 한국 선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전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한국을 비웃는 사람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건. 세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노아, 이제 알겠어? 한국은 배를 보낸 게 아니야. 한국은 계산을 보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국제 해역 경계까지 20해리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이란 측도 우리 작전실도 아마 한국 본토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발 살아서 돌아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닷새째, 드디어 본격적인 교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측과 한국 선박 사이에 무전 교신이 더 빈번해졌어요. 저는 이 시점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장 배짱 싸움이다. 선장이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다. 하지만 감청 요약 보고서를 받는 순간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신 구조 자체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배 안에서는 3개의 채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외부 교신 담당이었습니다. 항해사가 이란 측과 직접 대화하고 있었어요. 침착하고 정확한 언어로 국제법 근거를 들어가며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채널은 기관부였습니다. 엔진 상태, 연료 소비율, 속도 조정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선장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채널은 본사 대응팀이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외교 경로, 국제 여론, 대체 시나리오까지 동시에 검토하고 있었어요. 배와 육지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모두가 같은 공통 상황표를 보고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한쪽이 지시 내리기 전에 다른 쪽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감청 기록을 보며 놀랐습니다. 선장이 명령하기 전에 기관부가 이미 엔진 출력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본사가 지시하기 전에 항해사가 이미 대응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령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기화된 시스템이었어요.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선원 이력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교신 담당 항해사는 국제통신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었어요. 영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기초까지 가능했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직접 작성한 경력도 있었죠. 기관 책임자는 조선공학 전공의 현장 20년이었습니다. 엔진 과부하 상황 대응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팀원들도 평균 경력 15년 이상이었습니다. 선장은 해당 해역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100회 이상 통과,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정기 이수, 국제 해운 분쟁 조정 경험까지. 이력서가 아니라 전문가 프로필이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고학력과 숙련과 훈련을 묶어서 위기 판단력을 만든 나라였다는 걸 처음 체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졌던 건 시스템이 없어서였어요. 서류는 있었지만 현장과 연결되지 않았죠. 판단은 있었지만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서류와 현장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판단과 훈련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묶여 있었죠. 저는 감청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란 측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화물 내용, 목적지, 선적 항구, 선원 국적까지. 보통 선장이라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항해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놨어요. 국제 해운 규정 조항까지 인용하며 대응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대응이었죠. 기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 측이 속도 감속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기관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해야 조류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감속하면 통과 불가능하다고. 본사 대응팀은 외교 경로를 가동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란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국제 해운 자유 원칙을 강조하며 선박 안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선장 한 명을 배 위에 올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배 위에 올렸습니다. 선장은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항해사, 기관부, 본사, 외교부, 심지어 정유사까지 모두가 그 배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는 혼자가 아니었죠. 세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노아, 이제 보여. 한국은 영웅주의가 아니야. 시스템주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한국은 영웅 한 명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사람과 구조를 하나로 묶어서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겁니다. 라파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아,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저는 라파엘을 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비웃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국제 해역 경계까지 15헬이 남았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측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10분 안에 정선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국제 해역까지 14헬이 남았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45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항행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란 측이 소리쳤습니다. 경고한다. 즉시 정선하라. 하지만 한국 선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전진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한국을 제조 파트너 하청형 국가, 미국 질서 안에 묶여있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밀어붙이는 나라였어요.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돌파하는 나라였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 선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곧 실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유지했어요. 조류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계산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엿새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란 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국제 해역 경계까지 2시간 안에 도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정선한다고요.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현재 한국 선박 위치에서 국제 해역까지는 14해리. 현재 속도로는 최소 4시간이 필요했어요. 2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이건 통과 허가가 아니야. 격침 명분 만들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조건을 못 맞추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럼 강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인데 어떻게 맞춰? 저는 한국의 철수 통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한국 선박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포기 요청일 거라고 예상하며 보고서를 열었어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선장은 포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 결과표를 보냈어요. 조류 방향, 조류 전환 예상 시점, 엔진 최대 출력, 선박 중량 대비 최고 도달 가능 속도, 항로 이탈 단축 가능성까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음. 조건부 수락.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불가능한 조건을 수락한다고. 저는 계산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 선장이 계산한 방식은 이랬어요. 조류가 1시간 20분 뒤에 전환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 엔진 최대 출력으로 전환하면 속도를 18노트까지 올릴 수 있어요. 동시에 항로를 약간 이탈해서 최단 거리로 가면 거리를 2해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류 도움과 엔진 출력과 항로 단축을 모두 합치면 2시간 1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한 조건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계산했습니다. 자연과 기계와 거리를 모두 변수로 넣어서 가능성을 찾아낸 겁니다.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아니라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은 숫자를 단순 분석 도구로 안 써. 현장 판단의 무기로 쓰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계산을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돌파의 근거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장의 조건부 수락이 이란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란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던진 불가능한 조건을 한국이 수락해버렸으니까요. 그 사이 한국 본토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접안 가능 항만이 다시 조정됐어요. 부산항 제일 가까운 선석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역 장비도 대기 상태에서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됐죠. 통관 절차도 단축 검토를 넘어서 실제 단축 실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관, 검역, 안전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병렬 처리하기로 했어요.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정유사는 긴급 투입 라인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다른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 유조선 화물만을 위한 라인을 확보했어요.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배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전체가 그 배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성공하면 한국도 성공하는 구조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선박은 조류 전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도를 약간 줄이고 최적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조류가 전환됐습니다. 한국 선박이 즉시 엔진 최대 출력으로 전환했어요.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3노트에서 15노트, 17노트, 마침내 18노트까지. 동시에 항로를 약간 이탈했습니다. 최단 거리로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 해내는 건가? 라파엘이 속삭였습니다. 저건 무모한 선장이 아니야. 돌아왔을 때까지 계산된 배야. 저는 라파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배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저 배는 계산된 배였어요. 이란 고속정들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하지만 한국 선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을 너무 싸게 봤던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건 무모한 선장이 아니군. 돌아왔을 때까지 계산된 배달. 세라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보이지?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해. 제발 2시간 안에 도착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편이 됐다는 걸요. 라파엘이 저를 봤습니다. 노아, 우리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선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조류를 타고 엔진 최대 출력으로 최단 거리로.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을 넘어서 경탄하기 시작했습니다. 7째 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제한시간 종료 10분 전 한국 선박은 국제 해역 경계까지 3일이 남은 상태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란 측이 실사격을 했습니다. 경고 사격이 아니라 실제 사격이었어요. 선체 일부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선체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유조선에서 화재는 치명적이에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동시에 엔진 과부하 경보가 울렸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너무 오래 달렸던 겁니다.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속도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파엘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배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불 속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장, 항해사, 기관부 직원들. 그들이 지금 화재와 엔진 고장 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 안은 공황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병렬 실행이 시작됐습니다. 소화팀은 즉시 화재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기관부는 엔진 출력을 재조정했어요. 본사와 육지는 남은 거리와 시간을 재계산했습니다. 동시에 선장은 조류 전환 마지막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청 기록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소화팀이 보고했어요. 화재 진압 중. 3분 안에 완료 가능. 기관부가 보고했습니다. 엔진 출력 70%로 조정. 속도 13노트 유지 가능. 본사가 계산 결과를 보냈습니다. 현재 속도로 7분 안에 국제 해역 진입 가능. 제한 시간 내 도착 가능.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조류 마지막 전환 2분 후. 그때 최종 가속. 저는 그 모든 교신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화재와 엔진 고장 속에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공황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노아, 저건 영웅 한 명이 아니야. 시스템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건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끈기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조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환됐어요. 한국 선박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엔진 출력을 80%로 재조정했습니다. 속도가 다시 올라갔어요.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소화팀이 성공했어요. 엔진도 안정화됐습니다. 기관부가 출력을 조절해서 과열을 막았습니다. 조류와 엔진 재조정이 맞물려 마지막 구간이 열렸어요. 한국 선박은 다시 가속했습니다. 13노트에서 15노트로 국제 해역 경계까지 이해리. 제한 시간까지 5분.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마지막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해역 경계가 가까워지자 그들도 주저했어요. 국제 해역에서 교전하면 국제법 위반이 명확해지니까요. 한국 선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1해리, 0.5해리. 드디어 국제 해역 경계선을 통과했습니다. 제한 시간 3분 전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라파엘도 일어났습니다. 세라는 박수를 쳤어요. 작전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란 측은 국제 해역 경계 직전에서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면 국제법 위반이 명확해지니까요. 한국 유조선은 임계 구간을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편견이, 제 오만이, 제 확신이 모두 무너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저 배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영웅 한 명이 아니라 마지막 5분까지 버티게 만든 구조가 이긴 거였다. 나는 한국을 제조하는 나라로만 봤지 위기에서 살아 돌아오는 구조를 가진 나라로 보지 않았다. 세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노아, 이제 알겠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압니다. 완전히 압니다.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노아,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초반에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은 서류를 배신한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어요. 한국은 서류와 현장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계산과 실행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마지막 5분까지 계산했습니다. 화재 속에서도 엔진 고장 속에서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속에서도 그들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현장에서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증명됐어요. 한국은 서류와 현장이 하나인 나라였습니다. 계산과 실행이 붙어있는 나라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두려움도 편견도 오만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냥 순수한 존경만 남았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제 완전히 안전 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위기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사력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은 총 없이도 전투기 없이도 어떤 나라가 진짜 강한지 다시 정의해버렸습니다. 계산하는 능력,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걸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틀 뒤 한국 유조선이 부산항에 귀환했습니다. 선원 전원 생존. 화재 흔적과 선체 손상은 있었지만 화물은 완전히 보존됐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귀환 영상을 봤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유조선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 존경, 부끄러움, 경탄.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내부에서 분석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세미나 첫 페이지에 핵심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로만 볼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문장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위기보고 체계, 손실 허용치 계산, 단 한 척 선택, 선원들의 숙련과 판단력, 디지털 행정망, 마지막 5분의 병렬 실행.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시스템으로 묶여 있었어요. 사람과 기술과 훈련과 계산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사람과 시스템을 자원처럼 쓰도록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세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노아,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저는 한국을 틀렸게 봤어요. 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틀렸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배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라파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아, 한국에 대한 내 보고서 전부 수정했어.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모든 분석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한국은 제조 파트너가 아니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돌파하는 나라라고.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졌던 이유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서류와 현장이 따로였고 계산과 실행이 분리돼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하나로 묶었어요. 서류와 현장, 계산과 실행, 사람과 기술. 모든 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날까지 강한 나라를 군사력으로만 판단했어요. 미사일 개수, 전투기 숫자, 항공모함 보유 여부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총 없이도 어떤 나라가 강한지 다시 정의해버렸습니다. 계산하는 능력, 시스템 만드는 능력,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윤서진의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선박 귀환 완료. 화물 정상 인도. 산업 연쇄 차질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보고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썩하게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 한 척이 돌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본 세계가 먼저 한국을 다시 계산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떠들지 않아도 결국 남이 먼저 인정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나라죠. 세라가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노아, 좋은 보고서야. 이제 한국이 진짜로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완전히 보입니다. 라파엘도 자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을 넘어서 위기관리 선진국이다. 시스템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능력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 아시아 항만을 돌아다니며 본 혼선과 관료주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아시아 시스템 전체의 한계로 일반화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한계를 극복한 나라였어요. 오히려 서구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을까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거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나라였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편견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살아 돌아온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얼굴이 돌아온 겁니다. 계산하는 나라, 시스템을 믿는 나라, 마지막까지 버티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제조 파트너가 아니라 독립적 강국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돌파하는 나라로. 숫자를 분석하는 나라가 아니라 숫자를 무기로 쓰는 나라로.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 한국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다는 걸요. 저는 한국을 처음부터 낮게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증거가 쌓여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도 제 편견부터 의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은 지금 다시 항해 중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새로운 항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떠들지 않아요. 하지만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절대 낮게 보지 않을 겁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